자, 이제 오늘 몇 페이지? 106페이지. 페이지 106. 뭐가 나오죠? 도시지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 6문제. 몇 개가 목표다? 3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을 거야. 이건 몇 타작만 하자? 반 타작만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 자체가 3문제야. 아셨죠? 그래 놓고 잘해서 4개 맞추면 다행인 거고, 2개 맞춰도 괜찮아. 2개 맞춰도 괜찮아. 어차피 찍어도 몇 개는 맞으니까. 어떻게 찍어서 3개를 맞냐? 6문제인데. 확률적으로 하나지. 5개 중에 찍으면 하나 맞추는 게 20% 확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6개니까 하나는 맞출 거 아니야. 근데 또 찍었더니 또 답 어긋났네? 하나도 못 맞췄네? 뭐 그럴 수도 있어. 확률적으로는 그냥 찍으면 하나야. 근데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문제 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정리해도 몇 개는 맞춘다? 2-3개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2-3개가 어딘데?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전체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까 그랬잖아. 떨어져도 2개, 합격해도 2개. 그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그 속에 수천 명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수천 명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소홀히 다루지 말고 최소한 2문제 내지 3문제는 맞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전체적인 책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한번 들어가자. 이 정비법은 다 공부하진 않아요. 이 책에 있는 거. 이 중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거, 날 가능성 있는 거, 요거 위주로 정리할 건데, 전체적인 체계는 잡아야 되죠. 왜? 실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하죠?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건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여기 저 산 증인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셔.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 사실 이 부근에도 재개발, 재건축 해야 하네. 특히 강서구, 뭐한 지역이야? 불량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맞죠? 아니야? 서울 전체로 볼 때는 이쪽이 좀 노불량한 데가 밀집돼 있어요. 우리 개발이 되는 거 보면 이건 저 여담인데 서울특별시잖아. 서울특별시에 뭐가 흘러가죠? 한강이 흘러갑니다. 그죠? 이 한강 어디부터 개발해요? 한강 개발하는 거 보면 동쪽을 먼저 개발해? 서쪽을 먼저 개발해? 동쪽으로 개발해. 근데 어디부터 개발했어? 가만히 봐봐. 여기 용산 있는 데부터 출발해. 용산 밑에는 거의 개발 안 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산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한남동 있죠? 그러다 어디 있죠? 성수동 있죠? 올라가다가 저 하남시 있고 그쪽 있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해. 이유는 풍수지리 때문에 그래. 이게 풍수지리설이야. 자,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고기는 물살을 흘러서 같이 내려갑니까? 고기는 물살을 따라서 같이 내려갑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까? 고기들은 아니야. 대부분 뒤진 기구는 물살 따라서 흘러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퍼덕퍼덕거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 안 그래? 올라가요. 아, 그것도 몰라? 그럼 풍수지리 강의할 수가 없어. 이거 풍수지리 강의야. 그러니까 풍수지리에서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물살을 따라서 밑으로 같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언제 고기를 많이 잡아? 비 왔을 때 물이 불잖아. 그죠? 그때 가봐. 고기들이 막 올라와 있지. 물살이 이렇게 거슬 때 그때 고기가 올라오지 물이 빠질 때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밀려 들어올 때 그때 고기들이 같이 거슬러서 올라오고 물이 빠지게 되면 고기들이 먼저 빠집니다. 고기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빠지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갇힐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갇힌다는 게 뭐야? 물이 빠져버리면 웅덩이 같은 데 갇혀버리잖아. 그럼 웅덩이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라버리면 뒤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고기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물이 늘어나면 고기들이 먼저 알고 쭉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저 상류에 있는 그 영양가 풍부한 것들 걷다 와서 먹으러 오거든. 그러니까 고기는 뭐 한다? 거슬러 올라간다. 아셨죠? 이게 정석이야. 내려가는 게 아니야. 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게 이렇게 흐르니까 따라 올라간다. 개발도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먼저 개발돼? 위쪽이 먼저 개발되고 밑에 쯤 개발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용산 뒤로는 뭐다? 여기는 별 볼 일 없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도로도 봐봐. 어디부터 먼저 냈어? 여기 경부고속도로 먼저 냈었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다가 가다가 뭐 해서 여기쯤에서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여기다 내버렸죠. 여기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낸 거 아니잖아. 올라가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대략 이렇게 냈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못 내려고 그래요. 다시 내는 거. 제2 경부고속도로 여기다 또 내려고 하잖아. 이미 뭐가 다 있고 중부고속도로 나 있는데, 그죠? 중부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요 옆에다가 여기다 내려가지 이쪽으로 내는 거 아니거든.
전부 다 개발은 어느 쪽이다?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지 이쪽 개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신기하게끔 이쪽은 항상 뭐다? 찬밥 덩어리야. 이쪽은 찬밥 덩어리야. 그리고 여기다 또 뭐가 있으니까 우리 옆에는 또 뭐가 있어서 이놈의 공항이 있어가지고 또 개발하는 거 그죠? 요번에 공항 있는데도 몇 층이 짓는다고 하더라? 15층인가? 몇 층짜리 하나씩 해준다고 그러대? 예, 원래는 그런 10층 넘는 거 못 짓거든? 근데 원래 7층 이하만 최대한 질 수 있는데 뭐 14층인가 15층까지 이렇게 하나 해준다고? 그게 신문에 날 정도니 그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까? 다른 데는 50층, 70층씩 해주면서 무슨 15층 짓는 것도 되게 혜택 주느냐? 무슨 인심 쓰듯이 여기다가 예, 이래서 여기는 지극히 뭐에 서울 전체로 본다면 제일 낙후된 지역이야. 집값도 여기가 비싸요, 싸요? 저쪽 지역보다는 이쪽이 싸잖아. 이쪽하고 비교해봐, 강남하고 비교해봐, 여기, 집값, 그죠? 예, 반에 반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서쪽 지역이 저 개발이 안 돼요, 이쪽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개발한다. 풍수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블랜드 거점이 많아, 솔직히.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재개발, 재건축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이미 다 뭐 돼 있고, 오를 대로 올랐고, 이쪽은 개발할 만큼 다 개발돼 있어. 근데 이쪽은 아직 여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에 다 차고 나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지도 개발해야지 뭐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거 김포공항 있죠? 저건 제가 볼 때는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물론 서울 시민들의 저 다른 거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다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뭐로 하면 되고 저쪽에 인천공항 있는 쪽에 거기다 도로 같은 거 좀 더 발달시켜서 서울에서 직통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 타를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여기 김포공항이 계속 저렇게 처박혀 있는 거 저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쪽 지역 개발하는데 엄청난 장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는 저쪽으로 김포공항으로 다 저기 영종도 그쪽으로 다 빼버리고 여기는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봐. 그래야지 이쪽에 좀 상권도 살고 뭐다 저 사람들이 개발이 되지. 저놈의 공항이 있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는 개발해봤자 영양가가 없어. 어차피 몇 층이야? 아까 뭐 15층이 최대라면 뭐 그게 전부니까. 13층이래? 예, 재개발해봤자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게 돈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런 공항 같은 걸 먼저 옮겨가도록 하는 게 여기 개발하는 것밖에 없어. 어쨌든 아직은 뭐가 많다? 노블 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재개발, 재건축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어와. 사람들이 와서 묻죠? 여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온지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그냥 좋은 거니까 이거 사두면 돈 될 겁니다. 왜 돈이 되는데요? 그냥 돈 된다니까요? 뭐 모르잖아. 어디까지 왔는지.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에 이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요 단계에서 아직 요 단계니까 아직 여기서 한 번 더 값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 투자해도 되겠는데요. 뭔가 아는 척하고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와서 사든지 말든지 하지. 뭘 알아야지 얘기하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알으시죠? 자, 첫 번째 이 법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반드시 정리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이야. 뭐 어떤 법이든지 용어는 기본적인 거니까 시험 문제 난다. 자, 본론 내용에서 출발점은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 먼저 뭐부터 한다?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계획일까? 두 가지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요 계획과 또 하나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란 요 기본 계획,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슨 계획일까? 간단히 정리하면 자, 우리 정비사업이라는 거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서울에서만 진행될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할까? 전국에서 다 벌어지죠. 서울만 하는 거 아니잖아. 인천도 하잖아. 부산도 하잖아. 광주도 하잖아. 그죠? 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라 그래. 이 정비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 국가 정책 방향 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니들 이렇게 수립해라는 수립 방향. 이걸 어디서 제시한다? 기본 방침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누가 수립할까? 저건 누가 할까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국장이 안 했지. 그래서 국토교수관이 야, 니들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 기본 방침이 먼저 수립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기본 방침을 보고 뭐 수립하는 자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들이 이걸 보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서울특별시에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니까 먼저 찾아봐. 서울특별시 보면 노블량 건축물이 뭐든지요? 밀집된 지역들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새로 지은 건물들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 있는 지역도 있죠. 그럼 그중에 중요한 게 뭐죠? 정비사업은 어디서만 시행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만 시행됩니다. 새 건물들이 있는 데는 재개발 재건축 안 하잖아. 다 어디야? 낡은 건물이 있는 데만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서울특별시에 낡은 건축물들이 있지? 아, 여기가 낡은 건물이 밀집돼 있구나. 저기가 있구나. 여기가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다. 그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 뭐라 부른다?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걸, 여기가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정비예정구역, 저기가 정비예정구역, 여기가 정비예정구역, 여기가 정비예정구역.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 기본계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뭐가 보인다?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적이 어디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여야 돼. 봐놓고 우리 지역 여기 일대가, 여기서 여기 일대가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예정구역이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다고 다 정비예정구역이 아니야.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면 거기는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할 만한 지역들이라는 정비예정구역, 거기가 앞으로 뭔다? 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된다면 돈이 될 지역이구나라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다? 기본계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고 거기를 언제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것인지,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것도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즉 예정구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여러 군데 중에 어디가 먼저 할 것이냐, 여기가 먼저 하냐, 저기가 먼저 하냐, 여기가 먼저 하냐, 이게 순서가 거기 들어있어요. 어디 속에? 기본계획 속에. 그러니까 실무할 때는 기본계획도 들여받아 볼 줄 알아야 돼. 여기가 정비예정구역이래. 그럼 그때는 뭐 한다? 서울특별시 정비예정구역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저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지, 이걸 들여다보면 대략 언제쯤부터 여기는 정비사업에 들어가겠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사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되는 게 대략 언제쯤 되겠다는 걸 뭐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기본계획이 대단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계획에서 뭐가 드러났어? 여기도 문제 있대. 어디? 예를 들면 여기 달동네 표가 안 난다. 여기쯤이야. 여기가 달동네야. 여기 허름한 동네야. 여기 아파트 오래됐어. 그럼 이런 데를 뭐로 정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드러난다. 무슨 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그럼 어디가 제일 먼저 시작한데 여기가 제일 빠르대.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붕괴 우려가 있대. 여기부터 하자. 두 번째 여기 하재. 세 번째 여기 하재. 이렇게 순서가 어디서 드러난다? 기본계획에서. 그럼 어디부터 하자? 여기부터 하자 그랬잖아. 그럼 여기 하려면 뭐 해야 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일전 뭐부터 한다?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자, 여기서 정비계획이 뭘까? 정비계획은 바로 요 정비사업이 시행되고자 하는 요 지역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야. 아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어디고 거기를 장차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큰 밑그림만 그려오는 거야. 서울특별시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이런 데를 장차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좋을까라는 청사지만 쭉 그려놓은 건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럼 그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요 지역부터 뭐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여기를 뭐로 지정해야 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할까? 아니야.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합니다. 그럼 정비계획에는 뭐가 들어있다냐? 장차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야. 그럼 서울에서는 누가 정비계획을 위반하더냐?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행정청이 여기를 아파트 단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 이런 식으로 짓겠다라는 구체적인 거.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어떻게 짓겠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럼 이걸 들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구청장은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서울특별시한테. 그 설득할 때 여기를 이렇게 정비계획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좀 뭐를 지정해 주세요?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정비구역 지정 시청을 합니다. 그럼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뭘 들여다보고 수립해 가져온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이 아파트 단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괜찮은데? 알았어. 니들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은 제일 권한이 하나밖에 없어. 저게 제일 큰 권한이야. 정비구역 지정해 주는 거. 그건 지 권한이야. 그건 구청장이 하는 권한이 아니야. 근데 지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허가 절차 있죠? 각종 인가, 허가 이런 절차 있잖아. 이거 다 누구더냐?
구청장 권한이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뭐 서울특별시 재개발 저축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누구 끝발이야? 구청장. 그래서 구청장 선거자가 마련한 뒷돈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왜? 구청장이 뭘 갖고 있으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을까? 인허가 내줄 때 그냥 내줍니까? 그냥 내주게 돼 있어. 네, 내주게 돼 있어. 자꾸 더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뭐 받아야 돼? 다음에 나 또 구청장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 자금줄이 저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업 시행하는 데서 뒷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따위로 하는 게 바로 구청장들이 가끔가다 구속되는 게 대부분 이런 건설비리거든. 건설비리라는 게 딴 거 없어. 이런 거 인허가권. 인허가권 갖고 거기서 문제가 되거든. 원래는 급행료 같은 거 내잖아. 그죠? 빨리빨리 인허가 내달라고. 빨리 하려고 하는. 또 안 되는 것도 들었죠? 나중에 시행되면 내가 이것서 나오는 수익에 내가 500억, 100억, 100억, 500억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게 인허가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권한은 대부분 누가 한다? 시장우수 구청장. 여기는 구청장 권한이야. 그래서 뭐가 지원됐어? 이제 정비구역이 지원됐어. 그럼 뭐자?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자. 누가 있을까? 자, 가장 중요한 사업시행자는 누굴까요? 바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 대부분 누가 해? 조합 설립회사잖아. 그럼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렇게 조합 설립하죠? 그게 제일 많아. 근데 꼭 조합만 하는 건 아니야. 다른 자들도 있어.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든 전비사업조합이 설립됐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건 여기는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뭐부터 구성한다?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그런 거 없어. 그건 지난주에 했었잖아.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우리 여기다 조합 설립하려고 하니까 인가 내주세요. 인가 신청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 토지 등 소유자가 먼저 뭘 구성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전비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추진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 추진회가 구성돼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 시행자가 할 일. 여기는 뭐 한대?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어떻게 됐었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거긴 실시계획 인가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근데 여기는 실시계획을 하지 않고 무슨 계획을 한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똑같은 거야 사실은. 내가 시행자로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무슨 게? 사업 시행에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장 수장한테 가져가서 뭐 받는다? 사업시행 계획 이거 인가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받고 그 사실이 고시됩니다. 그럼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뭐 해줘서 인가해 준 거잖아. 사업을 시행해도 되겠다라고 인가해 준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사업 시행하면 되죠. 근데 항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어요. 이건 모든 법의 공통점이야. 자, 사업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줬다. 너 사업해도 돼.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 사업을 이제 인가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업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조합한테 야, 너 해도 돼. 사업 시행 계획 이제 인가해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너가 해도 돼. 했으면 이거 뭐 해야 돼? 이제 건물 때려부시고 지어야 되잖아. 그럼 지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시행자가 있어야 돼? 시공자가 있어야 돼? 시행자는 조합이야. 그죠? 근데 지들이 벽돌 쌓아? 아니잖아. 실제로 건설공사행하는 건설업자 선정해야 되죠? 그 건설업자를 뭐라 본다? 시공자. 당연히 시공자 선정이 돼야 공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가받았다고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공자 선정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여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들 이 안에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노후불량구청에 사람들 살고 있잖아. 그분들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줘야지. 여기 부시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래요. 그걸 뭐란다? 임시 거주소 설치해주는 거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 전비사업도 무슨 사업의 성격을 갖다냐?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습니다. 전비사업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벌어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가지고 여기는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용한다?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낡아 빠져가지고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뭐 하려고?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그게 목적이야. 전비사업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시오. 도시 기능의 회복. 그럼 도시 기능의 회복이지. 전비사업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돈벌이 수단. 말 된다 안 된다? 그건 목적이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돈은 벌 수 있어. 집값이 오르니까. 그건 그냥
부차적으로서 그럼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지. 그건 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건. 따라서 목적은 뭐다?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무슨 사업의 성격을 가져? 공익사업적 성격이죠. 그럼 문제는 옛날 노블랜드 건축물 있는 지역에는 도로가 넓어요, 좁아요? 도로가 좁아요. 그럼 도로가 좁다 보니까 넓혀야 돼, 안 넓혀야 돼? 새로 지으려면 도로 좀 넓혀야 되죠. 그럼 넓히려고 봤더니 어디까지 넓힌대? 여기까지 넓힌대. 여기 있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여기까지 넓히겠대?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뭐 해야 돼? 예, 돈 받고 나가주실래요? 뭐 하자는 얘기야? 수용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자, 두 가지가 있어. 이분들도 여기다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왜? 아파트 지으면 되니까. 아파트 지다 주면 되잖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파트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왜? 지금도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도 많은데 여기까지 넓히다 보니까 도로 넓히려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시 아파트 주려 했더니 아파트 평수가 맞지를 않아. 이렇게 줘가지고 이분들한테 줄 공간이 없어. 할 수 없어. 일단 이분들한테 뭐 한다? 미안하지만 돈 받고 떠나세요. 뭐 할 수밖에 없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뭐가 이루어진다?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 없으면 도로부지, 공원부지 이런 데 들어있는 사람 중에 분양권을 안 줄 수도 있다. 수용당해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놓고 조치 끝났어? 그럼 뭐 한다? 이제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 난 걸 사람들한테 알리죠. 어떻게 알리죠? 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우리가 뭐 받았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인가 받은 내용이 뭐다? 요거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제일 중요한 거. 첫째, 이거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계략적인 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그에 따라 여러분들의 뭐가 있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돈 내는 게 일반적으로 있잖아. 그걸 뭐란다? 분담금. 그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있는 아파트 25평짜리 철거하고 30평짜리 아파트로 새로 짓는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로 예상되니까 확정된 건 아니야. 예상가야. 그게 문제죠. 확정이 안 됐다는 데 문제겠어. 예상이야. 예상일 뿐이야. 예상은 언제든지 뭔다? 바뀔 수 있어. 그럼 떨어진다 올라간다? 대부분이 올라가. 그게 문제예요. 얼마큼 올라갈까? 천정부지 올라가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대략 요 정도 여러분들이 분담한다면 아파트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그럼 뭐 하세요? 이거 보시고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 하세요? 분양 신청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계산하죠? 가만히 있어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기 분담금이야. 그럼 현재 있는 아파트 현재 시세 있잖아. 요새 시세. 거기다가 또 부시고 새로 지면 주변의 새 건물들하고 비교해서 대략 얼마 정도 될 건지 그 시세 예측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분담한다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왔죠? 그럼 현재 시세 나오는 데다가 내 거 분담금 금액 합친 거하고 내가 새로 졌을 때 그 가격을 예상가하고 비교했더니 차익이 생겨. 그게 몇 억이 남어. 몇 억 남으면 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시세가 1억짜리야. 자기 분담금 1억이래. 그럼 1억짜리에다 1억을 합치면 얼마 된 거야? 2억짜리로 되는 거죠? 그럼 2억이 들어갔는데 아파트 새로 분양하고 나중에 이거 다시 새로 졌을 때 그때 이 시세가 대략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더니 이게 얼마짜리? 3억이래. 그럼 나는 얼마 들어간 거야? 내 원래 했던 건 1억에다가 1억 돈 들어가서 2억 들어갔죠? 그랬더니 현재 얼마가 된답니까 이게? 3억이래요. 그럼 얼마 남는 거야? 1억은 내가 남는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걸 자기 분담금을 냈을 때 그 시기 지나는 기간을 따졌을 때 이자 분담금하고 따졌을 때 이게 내가 이익이 될까 없을까? 또 내 현금 있으면 뭐 이제 은행 이자는 필요 없을 것이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아 이건 분양받아도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가지고 보통 하죠. 근데 보통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는 돈이 될까 안 될까? 돈이 되게끔 만들죠. 왜? 공사비를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그에 따른 자기 분담금도 최소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새로 짓고 나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를 거다. 그러니까 차익이 이만큼 난다. 어차피 이게 낮을수록 차익이 많이 날수록 이 차익은 다 내가 벌어지는 수익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시하지 마이너스 될 것 같은 건 제시도 안 합니다. 왜요? 마이너스면 사람들이 분양 신청할까 안 할까? 안 해버리거든. 뭐야 이것이 내 돈만 처벌하고 뭐 할 거면 아예 차라리 안 하고 말어. 나 안 해. 아무도 안 하거든. 분양 신청 안 하거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돈 되도록 그렇게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무슨 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야? 마음에 드시면 분양 신청 하시래요. 그럼 대부분이 뭐죠? 돈 되게끔 만들어진 설계도면이니까 바로 분양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에 분양신청 하는 분 있고 안 한 분들 있어. 안 한 분들의 가장 많은 차이는 돈이 되는 줄 아는지만
저 돈 다 내가 현재로서는 돈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은행 대출 받아서 해야 돼. 자, 첫째, 모두 중도금. 요새 중도금 이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금리 중에 가장 비싼 게 뭔지 알아요? 중도금 이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당장 돈 안 내잖아. 계약금만 먼저 10% 내죠? 그럼 계약금 냈잖아. 그 계약금도 내 돈 내야 되잖아. 그럼 돈 내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낼 수밖에 없어. 그럼 대출금 이자 있잖아. 그게 하루 이틀이야? 아니잖아. 몇 년씩 가잖아. 완성시켜서 끝날 때까지 하면 내가 되팔 때까지는 이자 내야 되니까. 그럼 그 이자만 해도 또 몇 년치 이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 중도금 대출 받으면 지금 7% 8%야. 중도금 대출 이자가 뒤지게 비쌉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하여튼 은행이 돈벌이 하는 게 그런 짓거리 해가지고 돈 벌거든. 한 7, 8% 현재 금리야. 그럼 중도금 대출 받을 때마다 그게 막 2억씩 되는 중도금을 2억에 대한 8%면 얼마입니까? 28이 16, 1600만 원이야. 그럼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 이자만 해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돼야지. 내가 한 달 벌이가 얼마인데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버는데 이자 150만 원 내면 나 50만 원 갖고 먹고 살아? 뒤지지? 그러니까 분양신청 받고 싶어도 그런 이자 부담 같은 게 안 될 것 같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차라리 뭐자? 에이씨 나 그냥 떠날래요. 분양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분양신청하지만 즉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역시 또 할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 한 사람이 있어? 분양신청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여기 총 소유자가 1200명이었었어. 그 중에 200명이 분양신청 안 했어. 몇 명 분양했어? 1000명. 그럼 1000명을 대상으로 다 기존 있던 건축물 철거하고 이렇게 새로 짓겠습니다라는 요 청사진을 그려놓고 여기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 있죠? 아는 사람은 빼고 분양증들에게 당신한테는 요거 줄게, 당신한테는 요거 줄게, 당신은 여기 줄게, 당신은 이거 줄게라는 이 청사진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관리처분 계획이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분들에게 새로 분양신청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라는 청사진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 1200명 중에 1000명만 들었죠? 그럼 여기 아파트 짓는 거 보통 1000세대만 짓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 자기들은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겠대. 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뭐가 열악해지죠? 여기다 1000세대만 짓는다. 그럼 1000세대가 있었는데 기존에 1000세대 것만 짓는다. 그걸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부자 동네 아파트들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쾌적하거든.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건, 더 크게 진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건물들이 더 많이 져야 되잖아. 땅은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어. 그 땅에다가 종전에는 동간 거리도 뚝뚝 떨어져 있었고, 그죠? 근데 저렇게 많이 지면 어떻게 해야 돼? 동간 거리도 없어. 바짝바짝 붙여줘야 돼. 그죠? 그리고 높이만 쫙 올라가. 그러면 어디 있어? 여기가 우리 집 창문이야. 밖을 내다봤더니 저 출입문인데 있잖아. 저기가 뭐야? 남의 집 저기가 다 아내가 다 들여다보여. 여기서 저기가 들여다보여. 그럼 이거 살아는데 맨날 커튼 치고 살아야 돼. 커튼 치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용적률이 몇 % 증가되면 심각한지 아십니까? 최대 우리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몇 프로죠?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몇 프로? 500%. 500%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죠?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일 때 그때 무슨 면적이 연면적이 얼마란 뜻이야?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대지 면적이 1만일 때 연면적은 5만 제곱미터로 진다는 얘기야. 그럼 보통 아파트 단지의 건물 어떻게 짓는다 하십니까? 요렇게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짓는단다? 이렇게 짓더라고. 아파트가. 그냥 쫙 해서 그냥 한 개동이 앞에 쫙 끓여가지고 그게 한 개동이야 그냥. 뒤에도 또 바짝 붙여서 또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딱 아파트 그 딱 쳐다보는 순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숨이 턱 막혀버립니다. 숨이 어이구,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 무슨 깜빡이 들어가 있는 재수들 그냥 쫙 세우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정말 골치 아프게 진행해서 이게 용적률 500%지면 이런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증가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용적률이 증가되면 뭐가 좋은다? 쾌적한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많이 그 땅은 한정됐는데 건물만 따닥따닥하게 속에다 집어넣었으니 이게 무슨 놈의 학고방이지 이게 무슨 놈의 쾌적한 환경이 어떻게 수상돼? 안 되죠? 그래서 용적률 500% 짓는 게 좋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대신 그렇게 짐으로써 뭐는 남을 수 있어? 수익성은 나. 어차피. 그러나 돈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많이 줬으니까 자기 분담금이 줄어들었잖아. 그만큼 새로 져가지고 그거 건설공사비가 보탰으니까 분양한 것만큼 원래 공사비가 3억이 들어갔으면 분양가는 얼마로 한단다? 4억으로 팔거든. 그럼 하나 팔으면 1억씩 남잖아. 1억 남은 건
기존에 있던 소유자들이 쥐들 남는 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분담할 분담금 있죠? 거기서 그 일반 분양에서 파는 돈 들어온 것 갖고 공사비에다 보태 쓰거든. 그럼 자기 분담금이 뭐 한다? 줄어드는 거죠. 그 돈 낼 걸 일반 분양에서 파는 아파트 그 남은 돈 갖고 여기다 채워넣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부담할 거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질수록 자기 분담금은 줄어들어. 대신 살아갈 환경은 개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 어차피 저 아파트 나중에 팔고 떠나면 되지 뭐. 내가 안 살아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돈만 챙기면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밖에 안 해. 그러고 차라리 그 돈 받아서 팔아서 딴 데 가서 쾌적한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서 살지. 내가 왜 이런 도깨비 같은 시장에서 내가 왜 살아?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용적률이 증가된다는 건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대신 쾌적한 환경은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아셨죠? 자, 이런 건 나중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야.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중개업을 한다.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시험 문제 나는 건 시험 문제고 지금 건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걸 알고 고객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뭐까지 했어? 관리처분계 수립됩니다. 그럼 1000세대를 짓는데 보통 1000세대가 분양시에서는 1000세대죠? 아니야. 1200세대, 1300세대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종전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이건 더 높아져. 세대수가. 그럼 여기 있던 용적률이 종전에 낮았다. 그럼 용적률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죠? 건물이 규모가 작게 지었었다는 얘기야. 근데 다시 짓는데 용적률이 그 차이가 쭉 늘어나면 허식허식 만큼 더 많이 짓죠? 그러면 1000세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용적률이 기죽게 높았었어. 쉽게 말하면 종전역의 아파트 5층짜리였었어. 언제 지은 거? 1970년대에 지었던 주공아파트. 다 몇 층이야? 70년대 지은 주공아파트는 다 5층이야. 6층짜리도 없어요. 다 5층짜리야 그냥. 그리고 동간거리는 어때? 엄청나게 넓어요. 가운데 나무들 심어져 있고 그죠? 거기다 뭐 해놓고 해서 그냥 동간거리도 쭉쭉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아파트 그거 용적률 끽해봤자 100%, 150%? 뭐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얼마지래? 300%지래. 그럼 100%에서 300% 늘어나면 몇 프로 늘어난 거야? 200%.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200%가 더 늘어날까 하면 쫙 늘어나잖아. 그러면 일반 분양이 많아지잖아. 대신 자기들이 부담할 분담금은 그만큼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뭘 따져본다? 종전의 현재인 아파트의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걸 따져서 그 용적률보다도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높아진다? 여기에 수익성은 더 멋졌어요. 규모가 더 크게 질수록 용적률이 더 차이가 크게 나니까 크게 나는 만큼 많이 졌다. 많이 진 만큼 일반 분양이 많아진다. 일반 분양이 많아졌으면 내 분담금이 줄어든다. 아셨죠? 그래서 1000세대에서 1300세대로 늘어났어. 그럼 나머지 300세대는 뭐 하자는 얘기야? 일반 분양. 그게 일반 분양 옷이야. 아셨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를 잡습니다. 그럼 관리처분계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종전에 있던 사람 중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은 너는 어떤 거 줄게. 근데 몇 돈 몇 호 줄게. 이거 정해지잖아. 이거 어떻게 정해주죠? 보통은. 원래는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이거 면적, 이용사항, 환경을 고려하래요. 근데 면적, 이용사항, 환경 고려했더니 뭐야? 똑같아. 별 차이 없어. 그죠? 물론 로얄층이라고 돼 있어. 뭐 5층짜리야 로얄층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지만 그죠? 뭐 3층, 4층이 로얄층이야? 뭐 그건 모르겠지만 뭐는 20층짜리 기존에 있던 아파트 20층짜리야. 그럼 20층이면 1층, 2층은 로얄층으로 봅니까? 아닌 거로 보통 낮게 평가돼. 근데 1층, 2층을 선호하는 사람은 몸이 불편하거나, 그죠? 또는 어린이방 같은 거, 그거 하려는 사람들은 1층 쪽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중간층 위에, 여기를 로얄층이라 하죠? 근데 요새는 어떤 사람은 또 최고층만 좋아하대? 나도 최고층을 제일 좋아해요. 왜? 위에서 시끄럽게 하는 새끼가 없거든. 그래서 층간소음 그거 방지하려고 저는 차라리 제일 좋은 게 어디야? 제일 꼭대기층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뭐가 없으니까 층간소음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노는 애들은 없으니까 거기는 보통 평상시에는 잠궈 놓고 있으니까 거기는 올라가는 일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제일 꼭대기층이 제일 좋은데 또 꼭대기층은 옛날에 분양 안 되니까 뭘 했었어? 복층. 꼭대기층은 덥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구조를 해주죠? 복층 구조를 해서 분양하는 거 있잖아. 복층이 뭐야? 가운데 다락 넣어주는 거, 그래서 2층으로 해주는 거, 그렇게 해줘서 혜택을 주고 뭐 이러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졌는 것을 이렇게 졌을 때, 어쨌든 로얄층이 있으면 로얄층은 플러스 알파를 더 줘. 그리고 조망권이 좋은 데 있죠. 앞에 뭐가 보여? 같은 동이라도 맨 앞에는 앞에 한강이 보여. 그렇게 좋아. 그리고 거기 공원이 보여. 전망이 좋았었잖아. 그런 데는 뭘 준다?
플러스 가산점을 줘서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해. 그래서 종전의 토지가 주면 가격이 높게 평가할수록 자기 분담금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플러스 알파에서 1억, 2억 더 값어치를 쳐주긴 해. 그런 거 이해는 거의가 아파트는 값어치가 거의 별차가 있습니다. 가중치 일부 부여하는 거 이해는 값어치가 거의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보통 추첨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호 수정할 때 뭐 하죠? 추첨하라고 하잖아. 오잖아. 근데 추첨할 때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1, 2, 3층, 1층부터 10층, 10층짜리였어서 그럼 1, 2, 3층은 새로 짓는 거 3층이면 1층부터 5층까지만 니들은 추첨할 수 있어. 그 다음에 5층부터 15층까지는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에 15층부터 30층까지는 그 다음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층별로 추첨하는 걸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속까지 갔었어. 이거 불합리하다. 어떻게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누구는 저층에 있다고 저층 가져가고 꼭대층에 있다고 위에 층 주고 로얄층에 있는 사람은 로얄층 주고 이거 불법 아니냐, 이거 평등의 원칙 어긋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합리적인 거로 봅니다. 아까 뭐 준다 했어? 가중치 주는 거와 같은 논리야. 그래서 종전에 있던 자리에서 로얄층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새로 줄 때도 로얄층 위치를 추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첨을 이렇게 잘라서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보통 그냥 뺑뺑이 돌려버립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복골복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는 건 실무에서는 뭘 한다? 보통은 추첨을 하지만 법에서는 추첨을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평상시 일반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할 뿐이지. 왜? 누구한테 이걸 주고 누구한테 이걸 줄 건지 이걸 어떻게 정해야 돼? 뭐 가위바위보에서 정할 수밖에 없잖아. 똑같은 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 해야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추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통상은 추첨을 이루어지만 법에서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면이환 이걸 고려하라고 돼 있어. 그 밖의 사항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라. 그랬더니 합리적으로 정하려고 봤더니 다 비슷한 조건이야. 그러면 가중치만 부여해가지고 뭐 한다? 추첨해가지고 그냥 주겠다. 그 대신 종전의 값어치가 낮게 나온 사람은 자기 분담금이 나중에 많아질 것이고 종전의 값어치가 높게 나온 사람은 그만큼 자기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뽑을 때는 추첨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층을 나눠놓고 로얄층 받을 사람들, 하층 받을 사람은 상층 받을 사람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경우도 있다. 실무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계에서 나왔어. 그럼 뭐가 정했어? 몇 동 몇 호 갈 건지가 다 정해졌어. 이제 뭐 해야 돼? 그렇게 지으면 되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가져가서 시장 우수들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요걸 부시고 이렇게 아파트 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줘도 될까요? 라고 뭐 들어간다?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장 우수 등이 여기는 시장 우수 등 했는데 누가 들어간다? 여기는 서울은 구청장이야. 그럼 여기 강서구청장한테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 내가 웬만한 건 누가 인허가권 갔는데 해서 구청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울 구청장이야. 서울특별시장 아니야. 그럼 구청장한테 가져가면 구청장이 보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괜찮네 알았어 너 그렇게 해도 돼. 뭐 해줬어? 인간해줬어. 그럼 인간해줄 때 그냥 내줄까 뒷돈 받을까? 받겠지. 꼭 받는다는 보장 없어. 근데 받을 수도 있다라고만 얘기할게. 또 명예훼손죄에 걸려 들어갈라. 그러니까 그냥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런 데서 뒷돈 나오는 게 저런 데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선거장 가면 저런 데서 다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인가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인가 받은 대로 새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새로 지으려면 뭐 해야 돼? 새로 지으려면 철거 들어가죠. 언제 철거한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 바로 뭐 들어간다? 기준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럼 철거하려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나가줘야 돼, 안 나가줘야 돼? 그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경축 관리처분계 인가라는 프랜카드가 붙으면 이제 이 아파트 뭐 들어간다? 철거 들어갈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뭐 한다? 나가라 이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나가는 것들은 보통은 주변에 임대주택이나 또는 전세장 같은 거 융자세내죠. 그것도 다 사업비예요. 공짜가 아니야. 전부 다 이주비라고 주잖아. 그럼 이주비는 공짜야? 아니야.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주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야. 은행에서 다 대출 받는 거야. 대출 받으니까 뭐 해야 돼? 이자 내야 돼. 그 이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야. 그게 다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로 다 돈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가서 주변에 전세주택 있으면 그런 데다 들어가는 거야. 그때 전세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올라요. 그게 또 문제야. 아셨죠? 따라서 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고서 나오는 사람이 1000명이야. 그럼 이 1000세대가 다 어디 가야 돼? 아파트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세값이 어떻게 된다? 멀리 갈 수는 없잖아. 거기가 생활권이니까 거기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전세값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읽다 보면 뉴스 있잖아. 그런 거 듣거나 읽다 보면 여기 요번에 재건축하면서 사람들 나가란다. 그랬더니 주변에 전세값이 뭐 한다?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이렇게 올랐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새로 짐으로써 당분간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떨어지죠?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에 있던 아파트들은 낡아 빠졌고 이 아파트는 뭐야?
새 아파트잖아. 그럼 사람들은 가부점은 전세 들어올 사람들도 새 아파트 살기를 원해, 흔 아파트 살기를 원해. 새 아파트. 그럼 새 아파트에 전세가 몰려버립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전세집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없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사람 들어오게 하려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죠. 그때 전세값이 그때 또 떨어집니다. 통상 그래요.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려면 주변에 전세값이 오르고 사업이 완료되려면 주변 전세값은 떨어진다. 당연히 올립니다. 아셨죠? 그런 흐름 같은 것도 좀 보시면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기존건축물 다 철거했어. 뭐죠? 새로 시공합니다. 공사 다 끝났어? 제대로 지었는지, 이 아파트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해야 돼? 해야 되죠? 그걸 뭐란다? 준공인가를 받는다 그래. 준공검사하고 이상 없으면 준공인가를 내준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뭐라 된다? 준공인가. 그럼 물어볼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뭐 있었죠? 아저씨 이 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 많죠? 그래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 다 끝났어. 제대로 했는지 검사받아야 되죠. 그때는 뭐라 부른다? 준공 검사를 받는다. 거기는 그래. 자, 도시개발사업 다 끝났어. 뭐 받는다?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그것도 준검사야.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비슷해. 아까 실시계 인가 받는다 그랬죠. 둘 다 실시계 인가야. 둘 다 끝나면 준공 검사 받는다. 둘 다 똑같아. 근데 여기는 준공 인가 받는다고 표현해. 준공 검사라고 하잖아. 그리고 공사 끝나면 뭐죠? 공사료 공고한다고 그래. 어디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끝났어? 준공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라고 그래. 도시개발사업 끝났어? 준공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라고 그래. 근데 이 정비법은 준공이 받고 공사료 고시라고 그래. 그럼 공사료 공고하고 공사료 고시하고 뭐가 다른 거야? 무슨 뜻이야? 둘 다 널리 알린다는 뜻이야. 둘 다. 근데 법률 용어로서는 사실은 행정법에서는 저 좀 구분해. 행정법이란 법 있잖아. 거기서는 단어들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때는 허가받는다 그러잖아. 어떤 때는 인가받는다 그러잖아. 어떤 때는 승인받는다 그러잖아. 이런 용어들이 다 다르죠. 근데 그 뜻이 원래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다 달라요. 뭐는 허가사항이고 어떤 건 인가고 어떤 건 승인인지 이게 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법을 만드는 자들이 그게 허가사항인 걸 인가라고 쓰고 인가사항을 허가라 쓰고 허가사항을 승인이라고 쓰고 지들 멋대로 써버린 법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행정법에서 백날 이게 뜻이다라고 백날 구분해봤자 실무적인 법에서는 그 구분이 안 돼. 그냥 지도 쓰고 싶은 대로 쓰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써면 대로 쓰면 돼. 왜 여기는 왜 여기는 아까 말해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는다 그랬죠? 왜 인가라고 했지? 허가라고 하지 않고 왜 승인이라고 안 하고 왜 인가라고 했어요? 그냥 인가라고 했으니까 인가인 거야. 내가 왜 바꾸서지? 후서니까. 전사라고 만들면 안 됐을까? 중서라고 하면 안 됐을까? 해필 왜 전서도 아니고 중서도 아니고 왜 해필 후서야? 후서니까. 그건 따지지 말란 얘기야. 그거 팽달 따져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간지 허가인지 승인인지 이게 왜 다릅니까? 라고 물으면 뭐란다? 내 이름과 똑같아. 그냥 인가라고 썼을까 인가고 허가라 쓸까 허가고 승인이라 쓸까 승인이야. 그냥 법률 용어야. 그냥 애워. 아셨죠? 그건 백날 따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다. 그것도 구분해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는데 병신짓 하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구분은 뭐합니까? 실무에서는 막 섞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용어대로 써라. 그러면 자 끝났으니까 여기는 공사하려고 고시랍니다. 그럼 공구와 고시 원래는 큰 차이 없어. 그냥 써있는 대로 외우면 돼. 공구라고 했으면 공구고 고시라 했으면 고시야. 아셨죠? 다만 행정법에서 구분한다면 굳이 공구는 그냥 널리 알린다는 의미 이상 없어. 야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 야 아세요?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끝. 고시는 잘 봐. 니들 이거 몰았다가는 뭔다?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즉 여러분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건 고시한다고 하고 효력은 미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만 있어라. 그런 정도로 할 때는 공고라고 해. 원래 법률 용어가 그래. 아셨죠? 그래서 고시라고 할 때는 잘 봐둬라. 이 내용 몰랐다가는 니들 뭐 받을 수 있다? 불이익 받을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몰랐다가는 손해봐. 그때는 뭐 한다? 고시. 관련된 사람들은 꼭 알아라. 그때는 고시. 공고는 그냥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니들 그냥 알아둬. 그냥 참고 정도 해. 니들한테 불이익 받는 건 없어. 이거 몰라도. 그러나 알고 있으면 좋겠다. 참고 정도 하라. 그때는 뭐 한다? 공고. 그 옛날에는 이것도 뭐라 됐더냐? 공사료 공고라고 됐었어.
어느 날 법을 공사료 고시라고 바꿔버렸어. 아셨죠? 어쨌든 그런 용어들이라는 게 쓰는 게 있는데 그냥 섞었어. 막 섞었어. 여기는 고시라고 하면 고시야. 아셨죠? 자, 이제 끝났어. 그럼 공사 끝났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야. 아직 뭐가 남았어? 아직 뭐가 남았어? 아파트 새로 줘서 아까 관리처분계서 이분한테 너 몇 돈 몇 호 줄게, 몇 돈 몇 호 줄게 약속했었잖아. 약속만 했지. 이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넘겨줬어, 안 넘겨줬어? 입주를 하도록 이제 네 거야라고 뭘 줘야 돼?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될 거냐.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자,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럼 뭔다? 이제 약속한 대로 어디서 약속했어? 관리처분계 두 가지야.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에서 인정한 대로 너한테 이거 주기로 약속했었으니까 이제는 이거 네 거야. 이제는 네 거야라고 줍니다. 그걸 말한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또 민법하고 가봐야 돼. 민법을 보면 소유권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 물권 중에 무슨 권? 물권. 물권이 뭐야? 물건에 관한 배타적 권리. 물권. 이 물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 물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그 다음 A. 점유권. 그 다음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세월이 언젠데 지금 이걸 허부적거리고 앉아있어. 제한물권. 그리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용익물권과 무슨 물권? 담보물권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다시 용익물권은 몇 가지? 세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물론 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우리 때는 이렇게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냥 이렇게 정리했었고, 그다음에 이건 뭐 순서야 중요하지 않아. 담보물권은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담보물권 한다. 그중에 부동산은 질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빠져. 그죠? 질권 안 배워. 이건 동산에만 사니까. 질권의 대표적인 게 뭐죠? 질권, 전당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당포. 그 전당포에다 우리 핸드폰이나 맡기고 돈 빌리잖아. 그게 빌리는 게. 그 부동산은 저 전당포 가져갈 수 없잖아. 뭐만 가져가? 동산만 갖다 맡기고 돈 빌렸다가 일정 기간 갚아야 되잖아. 안 갚으면 그거 그냥 공매에 붙여가지고 지들이 다 그 권리 뺏어가고 나머지 남는 건 그냥 공탁 걸어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 어쨌든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바로 물권이란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물권이 뭐냐라고 공부하려면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이것도 정리 안 되는 데서 무슨 물권을 정리하냐? 그래서 물권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빠진다. 땡. 땡? 아셨죠? 자, 이게 권리도 있잖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소유권. 그럼 이런 물권 변동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물권을 뭐 할 때는, 변동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된다?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나눴죠. 동산의 물권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점유의 이전으로 이루어지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너한테 넘겨주면 동산은 소유권 이전하는 거야. 점유 이전이야. 그죠? 반면에 부동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근데 원칙,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냥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무식한 소리야, 이제. 아셨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등기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공부했으면 뭐다? 원칙, 등기. 예외? 왜? 예외? 예외? 등기 안 했는데 소유권 이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있어,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했잖아.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등기 안 했는데도 이 말이야. 등기 안 했는데도 물권이 변동할 수 있어. 소유권이 변동할 수 있어. 어떤 경우? 바로 이거야, 이거. 요게 그 예외야. 자, 원래는 자, 건물 다 새로 졌잖아. 새로 졌잖아. 그럼 언제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그럼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될 거냐? 그럼 소유권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할까? 아니라니까. 소유권 등기 안 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해. 어느 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언제? 다음 날. 그날 새로 완성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 정리했어 안 했어? 아직 안 됐어. 등기 안 했어. 근데도 소유권을 이전했어.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다음날. 이게 어디에 규정돼 있다? 전비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법률, 전비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이 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 환지 방식에서는 이미 했었어. 환지 방식에서 새로 환지로 바꾼 땅, 토지 건축물 이거 언제 내 거 돼?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그날 취득하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등기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소유권이 먼저 취득하고 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등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 등기 안 해도 뭐 법률의 규정에서 먼저 소유권이 이전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등기부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 있죠? 아직도 옛날 건물로 돼 있어.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진 등기부가 정리가 안 돼 있어.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는데 새로 진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내 거라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이렇게 안 나타나고 뭐로 나타난다? 옛날 요 아파트 요게 내 거라고 등기부상 나타나. 이 등기부 정리 새로 해야 되냐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일괄 등기해. 토지 소유자들이 아파트 분양받았으면 개별 등기 안 해.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한꺼번에. 아까 몇 동부터 줬는지 관리처분에서 다 나왔잖아. 그대로 바로 일괄 등기합니다.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등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소유권이 먼저 이전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도 두 가지 성격이 있죠. 뭐라고 말하는지 표현은 좀 다를 건데 등기는 두 가지가 성립요건의 등기가 있고 대항요건의 등기가 있다고 그래. 그렇게 배우시나? 배워요? 성립요건의 등기는 뭐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게 원칙이죠. 등기함으로써 아까 소유권 취득한다 했죠? 그걸 뭐한다? 성립요건의 등기라 그래. 내가 그걸 내 거라는 거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언제? 등기해야 그때 소유권을 취득해. 그건 성립요건의 등기. 대항요건의 등기는 뭐죠? 대항이 뭐죠? 대항한다. 제3자에게 대항한다. 대항한다가 법률 용어로 뭐야? 대항한다의 뜻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때 대항의 뜻이 뭐야?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 거야라는 걸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야 이거 내 거야. 너 손대지 마. 내 거야. 이게 대항하는 거야. 그러려면 뭐까지 해야 돼? 대항요건 하면 등기를 하란 얘기야. 왜냐하면 아까 소유권은 언제 취득했지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취득했지만 등기부상으로는 뭐로 나타난다고? 옛날 거로 드러나잖아. 그럼 이 아파트를 내가 뭐 하고 싶어? 팔고 싶어. 그럼 팔고 싶은데 팔려고 내놨어.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그럼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떼어본다? 등기부터 떼어보잖아. 그 등기부 떼니까 이게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옛날 게 나타나. 이 아파트는 표시가 없어. 이거지 옛날 거지 등기부상에. 그러면 내 거라고는 인정을 받았지만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등기부상으로는 내 거라고 표시가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대항할 수 없어. 내 거야. 어떻게 주장해?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등기를 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등기를 해야 내 거라는 게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거고 그걸 보고 사람들 아 저 사람 게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게. 그때부터 소유권 매매라는 게 이루어지고 처분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아셨죠? 그렇게 이루어진다. 공법만이 아니고 민법하고도 다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할 때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외우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공법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민법 지식을 공법에다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아 그렇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없어? 훨씬 낫겠죠? 자 소유권 이전하고 뭐 한다? 그리고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값어치와 새로 받은 아파트의 값이 같아 달라? 어떤 게 더 비싸? 세게 더 비싸죠? 청산금 징수하겠죠. 근데 여기 청산금 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지급도 있어요. 여기는 교부라고 안 하고 여기는 또 지급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법은 청산금 징수기부, 정비법 청산금 징수지급 이지를 썼어. 같은 말인데 여기 지급이래. 어쨌든 그럼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까? 그럼 어디가 더 비싸다는 거야? 어떤 값어치가 더 높다는 거야? 종전께 더 값어치가 높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을까? 있어요. 이거 몇 평짜리였어? 60평대 아파트였었어. 새로 주는 아파트 20평대 주는데 그럼 종전께 더 비쌀 수도 있어. 그죠? 아니면 여기 몇 채 갖고 있었어? 세 채 갖고 있었어. 몇 채? 세 채. 세 채 갖고 있었는데 이 가격 다 합친 종전의 가격이 새로 받는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높을 수 있어.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어찌저로 몇 채 준다? 한 채 주거든. 그러니까 3개 갖고 있을 때 하나 주겠대. 그러면 당연히 종전값어치 3개 합친 게 새로 받는 하나보다 더 비쌀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청산금 지급도 있지. 꼭 청산금 징수만 있는 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청산금 징수 지급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사업은 다 끝나더라. 여기까지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쭉 하면서 실무와 관련된 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합니다. 아셨죠? 자, 쉬었다 가시죠.